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해 야합 날치기라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한편 이낙연 총리의 후임으로 김진표 의원 카드 대신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어렵게 통과가 됐죠. 그 이후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계속해서 여야 모두 공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 또 대표와 지도부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추태는 진짜로 더 이상 우리가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어기고 거진 30분 가까이 그 의장한테 항의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구테타가 임박했습니다. 우리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나하나 장애물을 정확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 신랄 같은 합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입법부의 완전 장악과 사법부의 완전 통제를 위해 예산안 폭거보다 더한 밀실 야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 전쟁 처절하게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과 한국당 대표 원내대표 이야기 좀 듣고 왔습니다. 자, 현 위원장님. 네. 어제 임시국회 본회의 열려고 했는데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이제 어제 시간에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 뒤로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당이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안 통과 절차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열렸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예산안은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뭐 절차적인 문제는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지금 뭐 의회 쿠데타니 뭐 예산 도둑질이 세금 도둑질이 이러는데 또 뭐 예결위원장님이나 또 아시는 분들 보니까 다 예산 홍보도 하고 또 챙길 거는 다 챙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질해서 챙겼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민들은 다 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뭐 예산 통과 문제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법이 가장 쟁점인데 뭐 바로 이제 예산 통과가 이렇게 됐는데 바로 또 아마 임시국회를 열어서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또 아마 강대강 대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어놓은 것 같고 또 아마 4+1 협상 안에서 이 선거법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뭐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마 검경수사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견 조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바로 또 계속 대치 국면으로 가는 데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선거법이라든지 새롭게 쟁점으로 등장한 검경수사권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아마 의견 조율이 조금 더 시간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상대를 향해서 험악한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단어 중에는 지금 현지 나가 있는 국회 출입 기자를 통해 들어보면 폭풍 전야 같다는 분위기도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시계 제로인 것 같아요. 시계 제로인 것 같고 지금 남아있는 패스트트랙 법안들 언제 본회의 열려서 갈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불가피 어느 정도의 또 충돌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선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4+1 뭐 이게 뭐 명분상 있을 수 있는 단체냐 아니냐 뭐 이런 건 논란은 차치하고 나서 그 안에서도 일단 선거법 문제 관련해서 연동률 가지고 아직 조율을 할 부분이 좀 더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수처법도 뭐 기소권이나 그다음에 임명권이나 이런 거 갖고 조금 조율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시간을 벌어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좀 가고 난 상태에서 좀 여유 있게 외형적인 명분과 안의 실제적인 움직임과 달리 시간을 벌면서 이제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반면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오는데 딱히 대항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 또 저렇게 국회 내에서 이제 농성을 하면서 농성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당분간 며칠간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앞서 현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강대강 대치를 좀 피하기 위해서 한 차원 좀 숨구르기에 들어간 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도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화의 가능성 좀 열어두는 듯한 표현을 말미에 또 그렇죠. 두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좀 실제 물밑 대화는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화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지난번도 보면 아마 협상을 했었잖아요. 물론 의총 뭐 조건부이긴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의총에서 안 됐단 말이죠, 의결이.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계속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제가 봐도 심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 하셨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대로 가서 뭐 달리 뭐 사퇴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시 또 뭐 단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한국당 의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겠느냐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좀 원로라든지 아니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그냥 충돌하기보다는 그래도 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건 얻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초재선이라든지 또 황교안 대표의 좀 의중을 생각하는 분들은 예. 사실은 뭐 지금 의중을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는 뭐 협상의 의지가 있는 걸로 보는데 황교안 대표께서 조금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는 게 맞다 이럴 때 지금 계속 어찌 보면 이제 뭐 단식하고 지금도 보면 굉장히 세게 나가요. 단식하실 때 뭐 죽을 때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도 뭐 목숨을 걸겠다 이러면 우리 정치라는 게 결국은 만나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뭘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국민들 듣기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제 퇴로를 안 여는 거잖아요. 어쨌든 뭐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건 절대 맞겠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너무 협상의 여지를 닫는 것 같은 단정적인 말을 하셔서 어쨌든 뭐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도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총선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예산안 통과되는 거 보면 아마 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정도 4% 올라가면 나머지 이제 뭐 선거법이라든지 뭐 공수처법도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선진화법이 있어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의원 사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시 뭐 무기한 농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제가 보기에 뭐 정치라는 게 어찌 보면 좀 실종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좀 결단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원내 문제는 심재철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한테 일임하고 본인은 내일 뭐 총선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투트랙을 가는 게 좀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는데 그럼 아직까지 뭐 물론 심재철 원내대표의 의지는 있습니다만 아직 협상이 물밑으로 진행이 되는 건 확인이 안 저도 뭐 되는 거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번 해도 안 됐지만 그래도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수처법 물론 검경 사건도 있습니다만 선거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그 게임의 룰이고 이렇다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한국당은 제1야당과 협상을 한다는 게 원칙이고 사실 예산안도 지금 4+1의 뭐 절차적 문제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플랜 A 1번은 사실은 3당 교섭단체에서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건 저희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선을 선택한 거라서 지금 아마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를 하고 있을 그렇죠. 것이다. 당연히 예. 뭐 문이 열려 있고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도 협상의 문이 닫혔다고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물론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 잠깐 비쳤습니다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도로 앞에서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단식은 하지 않고 있고요. 주야로 계속해서 농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현 부회장께서 황교안 대표의 어떤 그런 결기에 대해서 좀 협상 쪽으로 더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예산안 통과에서 허를 찔렸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당이 강경하게 나오면 오히려 불리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좀 그 강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국회가 왜 이렇게 공전이 됐느냐 아니면 정치가 왜 실종이 됐느냐의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원인은 저는 분명 민주당에 있다고 봐요. 지난 4월부터 해서 예상치 않은 패스트트랙 정국을 튀어 올렸고 그 이후로부터 쭉 지나왔습니다만 현재도 사실은 뭐 분명하게 그 요란하게 했던 선거법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리가 안 돼 있고 완전히 누더기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건가? 예. 뭐 제가 한 말이 모두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현재 예산안이 지나간 것만 보면은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우선 들거든요. 그 512조 원나 되는 슈퍼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도 못하고 국민들 앞에 그 예산안이 넘어갔을 때 그럼 야당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했었어야 되느냐를 돌아볼 필요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일부 이제 보도가 됐고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다소 좀 예, 빠졌더라고요. 떨어졌습니다. 빠지고 뭐 이런 국면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일부 원로들께서는 투쟁하는 게 맞고 싸우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전제가 된 게 뭐냐면 여론의 뒷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옳고 민주당이 지금 과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지켜주고 받쳐주고 있다면 그 방법이 맞지만 현재 그러면 그 대단히 엄청난 슈퍼 예산 다 통과시키고 법도 잘못되고 가고 있는데 마냥 강경투쟁만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선거 제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협상의 여지를 갖고 조금이라도 당 그리고 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어느 정도 이루어내는 게 맞는가 이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갑갑하긴 해요. 그럼 애초부터 조금 더 협상의 여지나 협상의 안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원내 대책을 수립을 했다면 예.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남아 있고요. 여전히 뭐 그런 상황입니다. 플랜들이 각 어떤 상황에 맞게 좀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 원내대표가 들어와가지고 뭔가 협상의 전략은 필요했을 것 같고 너무 급하게 또 많이 꾸려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중요한 정국 그렇죠. 상황에서 방금 박 전 대변인께서 뭐 정당 지지율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국민이 보는 시각도 한국당에 대해서 어떤 한 주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지층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이거를 이제 여야 합의 처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원칙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제 여론조사가 결과 나왔잖아요. 보면은 사실은 조금 넘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1년 정도 됐잖아요. 되다 보니까 이게 물론 뭐 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거가 내일 모레 있는데 17일부터 등록이 들어가는데 아직 이제 룰도 확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방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 보기에도 그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투표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어제 이제 예산 통과도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론 뭐 제1야당입니다. 뭐 100석이 넘고 이렇게 했지만 다른 모든 국회 다른 구성원들 뭐 교섭단체 아니도 있습니다만 다른 모든 분들은 이거 그냥 어쨌든 투표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한국당이 굉장히 고립돼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고 지금 또 말씀처럼 국민 여론이 한국당이 계속 강경투쟁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대화를 해라 이런 분위기거든요.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어찌 보면 남북 문제도 안 돼 있고 외교도 안 돼 있고 이렇게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정당 지지율은 나타나거든요. 저는 국민 여론이라 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원에 있기 때문에 계속 원에 나가시는 건 뭐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그래도 정치라는 건 대화 협상이다, 타협이다. 그래도 타협점을 찾아가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선거제 관련해서도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계속 저는 모르겠어요. 뭐 로턴대홀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아마 밖으로 나가든지 농성할 거라는 대부분 예상은 했어요. 밖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뭐 또 국회에 있을 건지. 그래도 좀 밖에 지금 되게 춥지 않습니까? 청와대 앞보다는 그래도 뭐 국회에 계신 거는 그나마 다행이라 보는데 이렇게 또 표현해 보면은 뭐 좀 과격해요. 나를 밟고 가라 뭐 이러면 사실은 뭐 그냥 뭐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밟고 가라 그러면 무슨 약간 뭐 좀 표현이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과격한 발언, 어떤 표현 아니면 뭐 이런 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아마 뭐 국회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뭐 어쨌든 하루에도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국회를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또 만약에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 몇 번씩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아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사실은 세빈이 다 받으면서 이게 마지막 국회 모습까지 이러면 뭐 정치에 대한 아마 환멸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좀 결단을 해주시는 게 이 난국을 푸는데 가장 큰 해결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도부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당내 의원들 전원 전체의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의총을 열고 나면 항상 나온 것들이 강경 대책들이거든요. 그 말은 즉 한국당 내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강경한 쪽을 원하고 있다라는 건 또 아닐까요? 저는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뭐 약간의 미미한 부분이지만 이제 의총할 때 저는 황교안 대표가 좀 참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초순이나 재선 의원들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다음에 이제 공천이 걸려 있고 이러면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나중에 이제 다 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물론 이제 당대표가 참여하는 건 맞습니다만 원래 의원총회는 의원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가 안 하고 이제 원내는 원내에서 맡긴다. 그리고 원내 대표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하면 뭐
적으로 이제 뭐 동의하다기보다는 이제 묵인하는 식으로 하고 저는 사실 할 게 많아요. 밖에 나가서 인재영입한다고 사람들 만나도 되고요. 공천 룰을 만들겠다 해서 해도 되고요. 혁신위를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한국당의 지지 어떤 중도층을 확장하는 거 본인이 충분히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계속 어찌 보면 내가 잡고 간다. 이 그립감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좀 해결책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묘안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당의 전략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 얘기는 우리 저 박 전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오늘 나온 얘기가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 또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좀 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 필리버스터로 막는다면 임시국회를 3, 4일씩 쪼개서 하겠다. 뭐 깍두기식 뭐 전개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전략이 맞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예산안 처리한 것도 그렇고 좀 전에 쭉 설명 주신 필리버스터 법안 처리 그 전략도 그런 거고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인데 일단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전략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민주당과 청와대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국회를 좀 존중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했다면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예산안만 우선 보더라도 전문가들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옳은 예산 처리인가?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안도 제대로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사실은 의장께서도 필요한 예산 부수보다는 먼저 상정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기습 상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주의 절차에 맞는 건가라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우리 올 초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면 미세먼지 대책 만든다고 추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엄청난 또 추경 규모를 했는데 과연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 얼마나 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지금 통과됐던 512조의 예산이 내년도 그럼 어떻게 쓰일 건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도 야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이 너무 과하게 갔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법안 쭉 말씀하시는데 속수무책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잘라서 하면은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임시국회 열어서 법안 상정하면 야당이 아무리 합법적인 방법이라도 필리버스터 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임시국회 기한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는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먼저 상정이 돼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거지 이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쯤에서 민주당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내를 분명히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1년여 이상 국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끌어왔는데 과연 그럼 애초에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된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정부 그다음에 권력자 이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법이 제대로 된 모양으로 갖춰졌느냐 이런 거 한번 돌아볼 필요 있는데 무조건 처리하고 넘어간다라는 건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먼저 좀 더 여유가 있는 더 많이 가진 여당에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뭐 굳이 붙이면 민주당 시간 벌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4+1 안에서도 선거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연동률 가지고 정의당은 여전히 50% 이상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만도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겉으로는 자유한국당 보고 협상하러 빨리 들어와라라고 하면서 안으로는 정의당과의 협의도 안 돼서 시간 벌고 있는 상황 아닌가. 좀 더 솔직하게 자유한국당과 협의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물밑에서 교섭이라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자꾸 압박하는 이런 언동만 하는 거는 꼭 좋은 건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말씀 중에 뭐 계속 메모를 하셨어요. 압박을 한 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뭐 사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뭐 민주당에 있다라는 건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뭐 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4+1이라는 게 뭐 지금 근거가 없다 그러지만 교섭단체 말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한국당 빼고는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뭐 그동안의 국회 파행이 민주당 탓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왜냐하면 사실은 민주당은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국회를 한국당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오면서 계속 뭐 지금 20에 들어와서 18번, 20번 이상 뭐 보이콧했다 이러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 들어와 더 심해졌죠. 계속 나가서 장애 투쟁하고 이러면서 국회를 무력화시켰던 것 같고요.
지금 뭐 예산을 못 봤다 그러는데 사실은 뭐 어제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힘 있는 실세 의원들 다 한국당 어떤 의원분은 앞에서 독지사도 외치는데 3분 내에 봐도 보도자를 뿌렸어요. 그건 뭐겠어요? 무슨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도자료 미리 다 준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보기에 지금 결국은 지금 뭐 4+1 안에서도 지금 선거제 갖고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에 50석 정도, 그다음에 연동률을 뭐 50% 할 거냐 얘기도 나오지만 뭐 석패율이라든지 권역별 할 거냐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큰 틀은 아니에요. 큰 틀에서는 사실은 250대 50 정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게 한국당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제1야당인데 비례대표 없애버리고 270석으로 하자는 안에서 더 나온 게 없어요. 정치라는 건 계속 뭐가 나와야 되는데 좋다 그러면 우리도 300석으로 하고 270석 지역구로 하고 뭐 30석은 비례대표를 한다든지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50석이고 30석이면 그럼 뭐 중간에 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비례대표를 다 없애버리자. 비례대표는 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헌법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70석 지역구만 하자. 지역구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가 진전되려면 사실은 이 지금 4+1 안에서도 처음에 225에 75다가 그다음에 이제 지역 이게 통과 안 될 것 같아. 지역구 줄이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250에 50으로 온 거잖아요. 그것도 정의당 논도 용량 갖고 그런 게 결국 정치입니다. 정치라는 건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진전된 안을 조금씩 나오면서. 근데 한국당은 맨날 협상은 안 한다 그러면서 더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나온 게 270석 그대로 하자.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한국당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논의를 하겠습니까? 뭔가 유연된 안을 내놔야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석은 우리도 동의한다. 근데 지역구는 270석으로 하자든지 뭔가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일단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왜 우리하고 협상 안 하냐 자꾸 이러면 그게 무슨 협상을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협상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언급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싸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5일이잖아요. 내일 모레면 1년입니다. 1년 동안 내내 싸웠습니다. 국회에서. 내내 싸운 게 결국은 선거제였어요. 어떻게 뽑느냐 얘기했는데 그때 사실 합의 내용 다 알잖아요. 우리 300석 하되 10% 늘릴 수도 있고 연동형 비례도 도입한다 했어요.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도장 찍었잖아요. 도장 찍었으면 물론 10% 증액하는 건 아니지만 연동률 비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완전 반대로 간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없애버리고 차라리 10% 늘리는 게 아니라 10% 줄이자는 거 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주 즉흥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그러니까 늘리는 거에 대한 국민이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그리고 10%라는 게 원래 늘리기로 했으니까 10% 줄이는 걸로 하자. 뭐 이 정도 생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1년 동안 갖고 싸우는데 이제 와서 뭐 민주당에서 뭐 했냐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패스트 법안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 좀 넘어갈게요. 검찰개혁 법안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안이 지금 곧 어떻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4+1 협의체 안에 들어있는 의원들 상대로 또 법안 율사 출신들의 의원들 대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다. 전방위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경찰도 거기에 맞대응을 해서 관련 반박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은 자연스러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께서는 굉장히 엄하게 질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그 국회의원들이 하고 입법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무언가 필요한 의견을 전달하는 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집어서 검찰이 특정 의원들을 찾아가서 본인들의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경찰도 움직이고 있고 검찰도 움직이고 있고 또 다른 부분, 학계에서도 분명히 움직이고 있을 텐데 이 건에 대해서 검찰만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있었던 검찰이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개혁돼야 되는 대상인데 이렇게 부당하게 뭔가 입법 노비를 한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분명히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충분히 저는 의견이 전달이 돼야 되고 그 의견이 전달된 의견들이 모여지고 토론이 돼서 무언가의 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민생법은 처리했잖아요. 예산은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선거구제는 물론 이달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돼서 이제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수처법이 그렇게 뭐 하루 이틀 급한 법인가?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토론할 수 있는 여당의 좀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입법 방해로 보십니까? 실명 공개한다고 이찬 대표가 그랬던데? 방해까지는 아닌데요. 아마 이제 법무부를 통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 검찰이 저는 이번에 대응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검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마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공수처라는 건 약간 특검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이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검경 수사권은 한번 조정돼서 경찰의 권한이 넘어가면 이건 절대로 제가 보기에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은 이제 법무부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 나오지만 결국 수사를 개시할 거냐 말 거냐, 그다음 수사하는 중에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거냐, 나중에 종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사실은 다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찰한테 어느 정도 좀 재량권을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차적인 어떤 수사 개시라든지, 그다음에 수사 지휘를 안 받고 종결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론 종결할 경우에도 뭐 고소한 사람이 이의 제기하거나 이러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난번에 아마 수원 고검장인가 이분이 빨리 이거를 해야 된다, 수정을 내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 나오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거의 표결 직전이잖아요. 그동안에 물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그동안 뭐 의견서를 내곤 했으면 대응이 조금 늦었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일치하신 거는 이게 사실은 그동안 뭐 법무부와 행안부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공석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도 약간 검찰국이나 이 중심으로 해서 약간 검찰의 입장을 약간 하는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법무부 장관 공백 상태에서 이게 검찰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 여당에서 지적해 왔던 건데 패스트트랙 수사를 기소 안 하는 것이 약간 이제 야당한테 무언의 어떤 그런 압력 아니냐. 예를 들어서 패스트트랙을 사실은 다 수사 끝났거든요. 저도 입회를 뭐 의원들이나 우리 당자들 몇 번 해봤어요. 그럼 증거 너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계속 해왔던 거죠. 우리가 이거 기소 안 하고 좀 기다려줄 테니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핵심적으로 몇 명만 어느 정도 뭐 기소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런 뭐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이제 통과된다고 보고 검경 사건에서 좀 우리를 좀 대변해 달라라든지 이런 어떤 사실 얘기를 할 필요 없는데 서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4+5 안에도 보면 이제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좀 이제 검찰의 입장을 좀 대변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물론 뭐 다급하니까 그런 이해가 됩니다만 어쨌든 법무부라는 어떤 공식적인 창구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게 좀 제가 보기엔 표결 직전 상황에서 수정안을 내려면 또 30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30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만약에 검찰이든 어쨌든 법무가 됐든 정부 기관인데 행정부인데 이거를 한국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달라는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뭐 안 맞는 거거든요. 행정부 내에 있는 기관이라서 제가 보기엔 약간 검찰은 딜레마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의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신임 법무장관 임명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로는 논문 표절 관련된 의혹이 또 좀 일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는 잘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 이전에 국회 상황이 저렇게 돼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추미애 후보자 자체로서는 크게 뭐 결격 사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우선은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뭐 논문 표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게 지금까지 여러 후보자들이 갖고 있었던 많은 흠결에 비해서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장관 청문은 표결 필요치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청문회가 거쳐지고 그다음에 청문에서 그 청문 보고서를 채택치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 강행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쭉 여러 그 장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예를 보면 저는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은 현재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한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을 관련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그 법무장관의 검찰 인사권, 검찰 감찰권, 그다음에 지휘권, 수사 지휘권 이런 것들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벌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검찰은 그 사이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서로 간의 시간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라 저는 청문회가 무난히 가느냐 안 가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명 그냥 강행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일단 청문회 청와대 검증을 했고요. 일단 언론 검증 지금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후에 국회 검증 또 이제 국민들의 검증 작업이 이렇게 그렇죠.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언론들이 무슨 의혹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지금 국회 상황이 좀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렇죠. 청문회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이 과연 관심인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논문은 뭐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2007년에 윤리위원회 생겼는데 이게 2003년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도 이제 논문 서문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남편분이 정읍인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정읍이 농촌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을 어떻게 좀 개발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라 국회의원 하면서 저는 논문 썼다는 게 오히려 더 좀 존경스럽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이게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특히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보기에 청문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솔직히 지금 어제 송부됐으면 이제 20일에 하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인데 사실은 이제 선거법 통과되면 아마 국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가 이루어질까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지금 저기 보시면 이제 11일 되면 사실은 원래는 일반 법에서는 첫날을 안 셉니다. 근데 이제 1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첫날을 세서 이제 30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지금 날짜를 보면 이제 29일은 이제 뭐 휴일이고요. 30일 날 30일은 거의 뭐 시무식하고 끝내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25일 성탄절에서 26, 27, 뭐 28 이 정도 사이에 26, 27 정도 이루어지는 게 가장 예. 좋다고 보거든요. 예. 또 맞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연말 연시에 굉장히 바쁠 때인데 근데 한국당이 과연 청문회를 응할 것인지도 있고 만약에 또 큰 흠결이 안 나타나더라도 아마 보고서를 채택 안 해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그 추후에 뭐 10일 이내에 또 재송부할 수 있어서 아마 임명은 뭐 내년 초에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좀 많이 좀 자세히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법무부 장관 일단 내정이 됐고요. 청문회 통과가 되는데 국무총리를 교체해야 된다. 뭐 당위성보다는 그 시기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 법무부 장관 내정할 때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진표 의원이 많이 부상을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검증도 끝냈다까지 이야기됐었는데 갑자기 진보단체 쪽에서 반대하다 보니까 그 카드가 접어졌다. 본인도 이제 고사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진보단체에서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그걸 의중을 받아들여서 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뜻을 접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까? 저도 사실 인사 문제는 잘 몰라요. 뭐 실제로 인사하시는 분이 의중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마 뭐 진보단체라는 게 아마 참여연대나 민주노총에서 반대했던 것 같은데 뭐 아마 그게 결정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뭐 호불호는 있는 거거든요. 또 찬성 분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경제단체 이런 데는 직접 성명 안 냈지만 그게 이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누구든지 찬반 여론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이유로 뭐 임명을 뭐 안 한다든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세균 뭐 전 의장님이나 지금 김진표 의원님이나 대부분 보면 이제 경제 문제를 좀 중심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경제를 그래 좀 아시는 분.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관료 출신이고 한 분은 또 뭐 장관도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뭐 실무를 좀 했던 분이라서 쌍용에서 그렇죠. 그래서 쌍용 그런 면을 본다 임원까지 그러면 뭐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건 가는 것 같다. 그런 추세는 같은데 근데 누구를 특정해서 뭐 이분이 어떻고 저떻고는 제가 보기에 저 사실 아는 게 없어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트라우마가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집권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핵심 지지층이라는 세력들이 좀 붕괴해서 나가는 건에 대해서 너무 현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이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제 느낌으로는 이미 뭐 총리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마평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카드가 접혀지고 다른 카드를 모색한다는 걸 보니까 아 너무 이 넓게 인재를 쓰고 그다음에 지금 필요한 인재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옛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이게 진영 논리에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우선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총리권에 대해서 지금 총리가 바로 교체되어서 새로운 총리 후보자를 물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총리의 쓰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총리 후보군을 물색하는 거라서 아 이게 정부에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는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고민이 가는 그런 이 개각 구상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근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만약 총리가 된다라면 과연 적절할 것인가? 왜냐하면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인물이 청와대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어찌 보면 이 삼권 분립에 있어서 대통령이 뭐 국회를 아래에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예.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선거를 직접 지휘했던 여당 대표셨어요. 그 대표셨던 분이 선거를 또 앞둔 바로 직전에 법무장관 후보로 이것도 역시 그 의장을 하면서 총리가 되느냐의 격의 문제와 같이 여당 대표를 했다가 그 장관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부 여당의 청와대가 예. 너무 이 뭐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장 지금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 이런 후보자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기승전 선거 이렇게 돼서 모든 게 선거에 저기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총리,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지금 그만두신다면 그거와 연관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정세균 총리가 종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데 그렇죠. 지금은 종로 자리를 비우냐 마느냐 그럼 이낙연 총리가 일찍 그만두고 거길 가느냐 마느냐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총선이라는 게 사실은 그 얼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굴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하고 다녀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 보면은 또 이해찬 대표 가지고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 안에다 보면은 이해찬 대표께서는 그럼 새로운 그 얼굴이 오는 거를 반기느냐 안 반기느냐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뭐 정세균 총리가 격이 맞지 않게 총리로 가는 거 크게 현재 여권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예. 그리고 이런 게 파격적으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런 고민을 안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까지 나온 거 보면 정세균 의원은 종로에 계속 출마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출판 뭐 기념회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안까지 뭐 총리를 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종로는 과연 또 누가 나올 건지 그러면 또 이낙연 총리가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낙연 총리로 계속 카드를 총선 전까지 가게 되는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대한민국에 한 사람밖에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마 정세균 의장님이 어쨌든 뭐 정세균 의장도 항상 보면은 뭐 큰 꿈을 갖고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총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자리는 뭐 올 사람은 제가 보기에 거의 정해진 것 같고요. 그러면 근데 지금 말씀이 사실은 저희 당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이게 누가 되느냐도 있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 트라우마가 있죠. 예. 인사청문회 과정과 언론과 뭐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한 두세 달 이어지면서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서 과연 인사청문회라든지 아니 검증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사람이 누구냐. 아마 제가 보기에 총리 같은 경우는 또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 당이 반대할 것이고 그럼 4+1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분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지역적으로 호남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회의장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아니 그런 분들 빼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분도 할 수 있겠죠. 가장 큰 고민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하마평 얘기도 나오는데요. 저는 뭐 언론에 하마평 나오는 거는 이중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도 언론에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하마평 오르면 검증도 하거든요. 뭐 어쨌든 지금 김진표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이제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라 이제 그런 부분도 저는 순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뭐 언급되는 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그럼 아마 저희들의 고민은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통과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거. 왜냐하면 이게 선거랑 맞물려 있어서 그러니까요. 만약에 선거 과정에 계속 또 청문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국회에서 계속 통과되느냐 아니냐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 부분을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뭐 추미애 지금 후보자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좀 정치를 오래 했고 이랬으니까 인사청문회라든지 이거는 큰 무리 없지 않겠느냐. 정세균 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보면 그래도 뭐 오래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당에서도 크게 뭐 반대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저는 아마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쭉 보면 보통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를 안 하시는 게 보통의 이제 관례였는데 정세균 의장은 다른 이제 좀 더 큰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잠룡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낙연 총리도 그렇고 정세균 의장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 이제 원내에 다시 진출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마 대선 도전하려는 그런 구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그 검증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걸로 보면 총리로 옮기시는 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좀 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은 이낙연 총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아마 총리군들이 막 이제 나오는데 그 공직 사퇴 시한이 90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일 90일 전이기 때문에 1월 15일까지 사퇴를 해야 지역구 의원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례대표를 한다면 사실은 한 달 전, 30일 전, 그러니까 3월 중순까지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문회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여당의 선거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저는 뭐 당장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후까지도 갈 수도 있을 거다. 현재로서는 당장 뭐 총리군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어느 날 그만두신다거나 이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예. 민주당 5선의 원혜영 그리고 3선의 백재현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네. 중진 중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이게 아마 뭐 저는 아마 이해찬 대표의 어떤 의중이라든 이런 게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혜영 의원님도 아마 이해찬 대표님하고 정치를 같이 오래 하셨고 두 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시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치를 한 20년, 3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인데 저는 뭐 보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자리를 물려주겠다. 저는 어쨌든 역할을 많이 했다. 지자체에서 하고 그러니까 원혜영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무원이라는 사업도 하고 또 시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모습이 저는 뭐 자연스럽게 물갈이하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컷오프를 시키고 뭐 이러면 사실은 되게 불명예거든요. 근데 본인들한테 어느 정도 좀 여지도 주고 모양새도 주고 이러면 저는 뭐 좋은 모습이라 보고요. 근데 이걸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지금 386보다 약간 더 한 세대 위 세대 분들인데 사실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뭐 오래되신 다선 이런 분들이 또 몇 분 또 나오고 그러면 또 아마 386에서 나오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굳이 또 20% 자른다 뭐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흐름이 간다 그러면 저는 뭐 자연스럽고 좋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이해찬 대표님도 본인이 출마를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뭐 직접 말은 안 하지만 그것도 이심전심인 것 같아요. 나도 안 나가는데 당신도 그러면 뭐 좀 해보지. 직접 말은 안 하겠지만 분위기상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리도 없고 좋잖아요. 저는 명예로운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선수가 모양은 좋고 어쨌든 결단을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선수가 많다고 물갈이는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원혜영 의원도. 그러니까 혹시 본인의 결단이 다른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일단은 먼저 여야를 떠나서 오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준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그 높게 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여당은 이렇게 차곡차곡 뭔가 총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야당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데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뭐 5선이면은 사실은 20년을 한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역구에 있는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털고 후배들한테 자리를 비켜준다는 데서 저는 뭐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얘기하고 좀 마치도록 할까요? 조국 전 장관 어제 검찰에 소환돼 세 번째 출석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아들 관련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뭐 진술 거부권을 또 행사했다 이런 얘기도 간접적으로 들렸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조국 전 장관 내년에 서울대 로스쿨 관련해서 강의 신청 본인이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3명 이상이면 강의가 자동으로 개설된다고 합니다. 휴직과 복직 논란 계속됐고 복직 후에도 강의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그 월급을 어떻게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적절성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은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무직 하다가 이제 돌아가면 복직이 되는 것이고 또 뭐 강의가 개선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복직이 아마 11월인가 12월인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강의를 개설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월급은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의 안 했는데 월급 받았다라고 또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내년에는 지금 복직이 됐는데 또 강의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강의를 사실은 연말이 되면 강의 계획서를 내고 이제 강의를 개설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수순인데 만약에 강의 신청을 안 했으면 아마 더 논란이 됐을 거예요. 계속 그러면 공짜로 월급 받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본인 입장에서도 일단 복직을 했고 뭐 아마 뭐 제가 보기에는 본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기소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뭐 재판을 받는다면 아마
국립대이기 때문에 아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국립대 아닙니다. 법인화 돼서. 법인. 어쨌든 예. 그 심사 인사위라는 이걸 거칠 걸로 보는데 현재는 어쨌든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또 수사 중이라고 수사 해서 중이죠. 강의에서 배제할 수 있느냐 이건 또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 그러면 뭐 기소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판결이 나든지 그때 가서 아마 서울대에서 어떤 뭐 윤리를 연다든지 할 예. 것이지 지금은 제가 보기에 뭐 이 상황의 적절성을 따지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뭐 반복되는 휴직 복직, 그다음에 그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본인은 그 해왔던 길을 계속 갔으니까. 근데 저는 조국 교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전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이후에 있었던 건에 대해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 반발을 했던 그 학생들을 먼저 설득하는 게,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시 교수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당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설득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나서 강의를 개설하는 게 그래도 학생을 키우는 교수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어떤 그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으로서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